여러분 이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우리하고 아주 친근한 분들입니다. 다만 지금 이제 이분들 이름을 한자로 적었기 때문에 저분들 누구지? 이렇게 이제 궁금해하실 텐데 사극에 아주 자주 나오는 분이에요. 한 분은 날마다 아주 부지런히 마당을 씁니다. 마당을 쓰시는 분이에요. 마당새입니다. 마당새. 그래서 이게 이름을 보시면은 말마자에 집당자. 그런데 마자 당자는 이렇게 이제 도금으로 읽었는데 저거 금이지 않습니까? 그 마당 금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마당 쇠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금이라고 적지만은 쇠로 읽는 겁니다. 왜냐? 한자에 쇠자가 없나 봅니다. 그래서 쇠라는 뜻을 가진 금자를 쓰고 쇠로 읽는 거죠. 이게 이제 아주 오랜 옛날부터, 그러니까 설총이 이두를 만들던, 그러니까 설총은 이제 이두를 집대성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이전부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어떤 경우는 소리가 비슷한 한자로 적고 어떤 경우에는 소리가 비슷한 게 없으니까 뜻이 통하는 걸로 적고 이렇게 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분은 마당쇠고요. 그 옆에 있는 분은 요즘에 이제 의리하면은 영화 배우 김보성 씨를 먼저 얘기해요. 그런데 과거에는 바로 이분이었습니다. 의리의 사나이 돌쇠. 이 돌자가 재밌어요. 이 돌자는 중국에 없는 한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만든 거예요. 조선시대. 그리고 제가 추정할 때는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만든 겁니다. 왜냐? 사실은 위쪽만 보면은 돌석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쓰고 돌쇠로 읽어도 됩니다. 그런데 뭔가 좀 성이 안 차는 거죠. 그러니까 훈민정음을 리을하고, 이건 이미 리을이 사람들에게 널리 보급이 됐다는 겁니다. 훈민정음 자체가 리을하고 비슷한 을자를 갖다가 이렇게 딱 접시처럼 받치고 이제 이걸 돌자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글자는 이제 돌돌자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이름 돌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 마당쇠와 돌쇠, 이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이제 조선 시대 중기에 뭐 18세기 이런 때 그 노비 문서 같은데 또는 토지 이 매매 문서 같은데 등장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15세기에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고 사실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보급이 됩니다. 문제는 이제 4대 부들이 이 훈민정음을 배척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여성들 또 이 민간에, 왜냐하면 이게 신기할 정도로 글자가 쉽거든요. 그리고 내가 글을 쓸 수 있단 말입니다. 조금만 배우면.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보급이 되겠어요. 그랬지만은 이런 그 행정문서에는 또 여전히 이두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 1894년에 아주 획기적인 일이 하나 발생합니다. 뭐냐? 고종이, 임금이 칙령을 내려서 훈민정음을 국문으로 공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훈민정음이 나라의 문자가 되는 거죠. 뒤집어 얘기하면 그때까지는 어쩌면 계속 한자에 치여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당당한, 바로 이제 그때는 이제 조선이죠. 조선의 국문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이 19세기 후반은 이 외세의 도전이 아주 맹렬해지죠. 그러면서 자신을 또 돌아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것, 그런 어떤 그 중요함, 또 그리고 이것을 키워야 된다는 뭐 이런 생각들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 어떤 흐름 속에서 바로 이제 이 국문 칙령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독립신문, 이것은 이제 우리가 순한글 신문, 최초의 순한글 신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창간호인데요. 이 독립신문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신문을 국문으로 만드는 것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왜? 상하 귀천이 다 보게 함이라. 이것은 뭐냐 하면 과거에 이제 한자로 적은 거, 이두든 한문이든 이것은 한자를 아는 사람들끼리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끼리만 지식과 정보를 공유한 거예요. 이것은 순전히 그들만을 위한 리그입니다. 독립신문은 그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과 신분 차이,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모든 사람과 이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백성들이 세상 물정을 알아야 된다. 백성들이 깨어나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독립신문을 보면요, 최초로 이제 띄어쓰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 분은 바로 주시경 선생입니다. 물론 이제 이 존 로스라는 그 스코틀랜드 출신의 그 선교사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 조선어를 배우고 조선어 문법책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어 문법책을 쓰는데 거기에 보면은 띄어쓰기가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은 어떤 그 뚜렷한 의도와 목적을 갖고 한 게 아니고 영어를 띄어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습관이 그냥 적용이 된 거다. 저는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렇지만은 주시경 선생은 분명히 뚜렷한 목적을 갖고, 어떤 목적? 이렇게 글줄을 띄어쓰는 것은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띄어쓰기 제가 나중에 좀 말씀을 시간이 있으면 드리겠습니다만은 쓰는 사람은 좀 힘들어요. 읽는 사람은 아주 편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 띄어쓰기라는 것은 바로 읽는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담긴 그런 그 표기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훈민정음이 국문이 되고 당당히 나라의 글자가 되고 그랬는데 우리는 어마어마한 비극적인 그런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이제 천황의 신민이 되라는 거죠. 1910년에 8월 29일에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대한제국이 없어졌죠. 그리고 조선 땅은 일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제는 이 조선을 식민 통치하면서 어떤 정책을 취했냐면 동아 정책을 취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단순히 뭐 정치적으로 통치하고 경제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상품 시장을 만들고 원자재를 가져가는 그런 자원이 갖고 있는 지역, 이런 것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조선 사람들을 그냥 일본 사람들하고 똑같이 만들려고 했습니다. 1911년에 이제 조선 교육령이라는 걸 이제 공포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교육의 목표가 이겁니다. 충량한 국민 양성, 아주 충성스럽고 선량한 국민을 기르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누구에게? 바로 일본 천황에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 일본어 보급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통학교라는 거는 조선인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일본인들이 다니는 학교는 이름이 달라요. 소학교입니다. 지금도 일본은 그 소학교입니다. 명칭이. 이 보통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되어 있는데 이 국어가 일본어입니다. 국어가 일본어예요. 그래서 국어를 제일 많이 가르칩니다. 10시간씩 주. 조선어는 한문하고 합쳐져 있어요. 6시간밖에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 이 현상은 이 시간이 갈수록 식민 지배가 지속될수록 더 심화가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1938년쯤 가면은 그때는 이제 조선인들이 다니는 학교도 이름이 소학교로 바뀝니다. 그런데 그때 이 소학교에서 조선어를 수의 과목으로 합니다. 이 수의 과목이라는 건 뭐냐면 가르쳐도 되고 안 가르쳐도 됩니다. 그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그런데 그 시점쯤이면 이제 학교장들은 대개 일본 사람이고 그런 일본 사람들은 조선 총독부의 의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잘 읽죠. 그러니까 이것은 가르치지 말란 얘기네. 그래서 실제 이제 안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941년에는 학교 이름이 국민학교로 바뀌는데요. 예, 사실 저 어렸을 때는 국민학교입니다. 제가 졸업할 때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초등학교가 됐죠. 근데 이제 일제 때 바로 이 국민학교라는 이름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국민학교에서 완전히 조선어 과목을 그냥 폐지합니다. 이건 그냥 노골적으로 더 이상 조선어는 필요 없다. 예,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조선어는 사실은 이 공식적으로는 죽은 겁니다. 그때 죽어 사망 선고를 했다고 보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일제 때 쓰던 이 교과서입니다. 이 교과서를 갖고 조선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국어 독본이라고 써 있습니다만은 말씀드렸듯이 일본어입니다. 일본어. 그래서 이제 일본어가 잔뜩 써 있죠. 이게 이제 포도의 덩쿨이라는 뭐 시로 봐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일본어로 이제 학습을 한다. 국어 시간에. 그리고 역사 시간에는 더 이상 단군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단군은 이제 고조선을 건국한 우리 역사의 이제 시조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 단군 할아버지의 자손이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옛날 분이지만 유구하게 이 한국 사람들, 이 한민족의 머릿속에는 단군 할아버지가 살아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제 단군 할아버지도 돌아가시는 거예요. 왜? 역사 시간에는 천황의 역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일본의 건국 신화에 나오는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이런 천조 대신을 가르치는 거죠. 천조 대신이 이렇게 나라를 세웠다. 그럼 이런 교육을 받고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한 20살쯤 성인이 될 때까지 성장을 했다. 그러면은 정말로 동화되는 겁니다. 일본 사람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예, 그게 바로 일제의 그 조선 식민 지배의 목표였던 겁니다. 근데요, 그 바탕에는 아마 이런 분들의 생각이 깔려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일본어를 만든 남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우에다 카즈토시라는 분인데, 우리에게는 뭐 굉장히 생소하죠. 근데 이분이 독일에 뭐 유학도 하고 갔다 오자마자 이 도쿄 제국대학의 교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독일에서 어떤 걸 배우냐 하면은 이 언어라는 것은 단순히 의사소통을 하는 수단이 아니고 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의 역사와 어떤 정신과 이 사상이 담겨 있다. 그리고 이 언어는 민족과 운명 공동체다. 이런 어떤 그 사조를 배워오는 겁니다. 피테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언어를 보존한 민족은 살아남고 언어를 보존하지 못한 민족은 사라진다.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언어 사상관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1894년에 이 국어와 국가라는 강연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어는 일본인의 정신적 혈액이다. 그러니까 이 육체적 혈액은 이게 흐르고 있어요, 몸 안에. 일본어가 바로 정신적 혈액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조선 사람들에게 조선말을 쓰지 못하게 하고 일본어를 가르쳐서 일본어를 하게끔 만들려고 했던 것은 바로 이 혈액을 바꿔 끼우려고 했던 거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그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죠.